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28부 질풍의 승부사 충녕대군의 도전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 슬하에서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있었는데 다들 어릴 적 일찍 단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남이 되었던 세자 이제, 그 이하로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령대군 이렇게 총 4명의 아들을 두었다라는 거죠. 우선 차남이었던 효령대군은 말수가 상당히 적고 뭔가 좀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던 인물이었죠. 자, 이에 대해서 태종은 효령대군을 두고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효령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은 얘는 대답은 안 하고 항상 빙그레 웃기만 하더라. 하지만 자신과 중전은 효령의 그 미소만 보면은 마음이 정말 저절로 편해지더라. 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뭔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태생부터 종교적인 스킬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죠. 분명 효령대군은 태종에게 있어서 좋은 아들이었음이 틀림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될 만한 제목은 당연히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효령대군은 다들 아시다시피 훗날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삼남이었던 충녕대군의 본명은 이도예요. 대략 이제 1397년에 태어났던 인물이고요. 부친이 왕이 되었을 때 충녕대군은 불과 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제 꼬마 시절에 왕자님이 갑자기 덜커덕 돼버렸던 거죠. 12살이 되던 해에 시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처가쪽 식구가 또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막내였던 성령대군,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왜냐면 또 성령대군도 단명해서 그래요. 하지만 성령대군은 상당히 또 이제 태종 부부한테 이쁨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삼남이었던 충녕대군하고 무려 8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장남이었던 세자 이제 그리고 충녕대군이 불과 3살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즉 세자 이제하고 효령대군, 충녕대군은 거의 연달아서 나온 셈이에요. 그에 비해서 성령대군은 굉장히 늦게 왔던 늦둥이였던 셈이었죠. 성령대군은 용모가 단정하고 매우 총명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대군이 이대로 성장을 했다면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세자 이제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충녕대군의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도 있었죠. 더군다나 늦둥이라는 점 때문인지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종의 아들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이는 애석하게도 장남 이제가 아니라 바로 셋째였던 충녕대군이었죠. 물론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막내였던 성령대군이 제대로 장성을 했으면 어떻게 또 스토리가 흘러갔을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단명을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영특했던 인물이었는데 학문을 연마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이게 나중에 상당히 이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일단 충녕대군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반드시 뭐를 배워야 되고 뭐는 굳이 배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에 제약 없이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리학뿐만 아니라, 하여튼 충녕대군이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성리학은 만렙을 다 찍으신 거예요. 이거 다 만렙 찍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그런 기회까지 전부 두루 섭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녕대군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연히 탑 5 안에 들어가는 왕 중에 한 분이잖아요. 원체 다재다능한 다방면에서 이제 재능을 보이셨던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이런 점 때문이었어요. 뭔가 꽉 짜여진 틀에 맞춰가지고 이것만 공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뭐든지 다 공부해도 좋다, 어차피 너는 왕이 될 거 아니니까 네 맘대로 하렴, 그러한 이제 왕제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충녕대군의 모습을 본 태종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충녕대군은 어차피 왕이 될 수 없는 일개 왕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세자하고 일개 왕자의 지위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위치였습니다.
세자는 미래의 왕이 될 몸이지만 왕자는 그저 왕실 종친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거죠. 지 아무리 공부해봤자 심지어 다른 신하들처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개 왕자들의 운명은 원래 공부하고 거리가 먼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의심을 받거나 나중에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고 사고는 치지 말고 적당히 그렇게 이제 놀면서 혼자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게 왕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선은 이런 점이 있어서 다른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한테 좀 많이 배려를 해준 거고, 오스만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왕이 못 되면은 나머지 왕자들은 전부 제거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녕대군의 자질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것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종은 충녕대군의 이러한 자질이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종종 세자 이제나 신하들 앞에서 충녕대군의 자질을 칭찬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충녕대군의 자질을 칭찬했던 이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자가 너 자꾸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나중에 너를 교체할 수도 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동생이 충녕대군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넌 도대체 언제 철도 공부할래? 저거 좀 보고서 본받으렴 하면서 뭔가 좀 이제 분발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자극지로 충녕대군을 칭찬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 양녕대군이 공부를 잘 안 했던 건 맞는데 또 공부를 못 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양녕대군은 당대에 또 알아주는 명필이었습니다. 명필이었다는 건 그만큼 글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고, 또 이거는 기본적인 학문 소양은 쌓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학문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도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명한 글씨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숭례문에 있는 현판, 이게 또 양녕대군의 글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글이라는 게요, 임진왜란때 원체 이게 많이 소실돼가지고 임진왜란 이전의 글씨들은 꽤 고가로 취급을 받아요. 그 중에서도 양녕대군 같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심지어 왕족 출신의 글씨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일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숭례문의 현판이 양녕대군의 글씨고 그게 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평지풍파를 정말 많이 겪었죠. 임진왜란 때도 사실 이거 없어질 뻔했다가 누군가가 이제 도망가는 와중에서 이 현판만 떼가지고 땅에다 묻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가까스로 보존이 되었고, 또 위기가 있었죠. 현대 대한민국 와가지고 2008년에 숭례문 화재 사건, 그때도 이거 홀라당 타서 사라질 뻔했는데 당시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저것만큼은 어떻게든 건져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목숨 걸고 저거를 갖다가 끄집어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숭례문의 현판이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하들 사이에서도 충녕대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자가 탈선이 가속화될수록 충녕대군에 대한 죄야의 기대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1415년 12월 30날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녕대군이 의령부원군 남제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술자리를 가진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날 남제가 술에 취해서 이런 발언을 해요.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하냐면은, 임금의 아들이라면은 누군들 임금이 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탄급 발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남제의 이런 도발적인 말을 듣고도 충녕대군은 잠자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요. 왕자는요, 세자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왕이 즉위하면은 자기 형제들부터 싹 다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자세를 낮추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가혹한 숙청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것도 역시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남제의 이러한 발언을 들은 충녕대군, 원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FM이냐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야지 원래는 정석이라는 거죠.
남공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지만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충녕대군은 그 말을 듣고서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노코멘트를 하고서 그대로 있다가 부왕인 태종에게 가서 조용히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방법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제3자 시야에 봤을 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충녕대군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태종. 그 반응 또한 재밌어요. 태종은 남제가 자칫하면은 지금 이 발언이 그렇잖아요. 세자의 지위를 흔들고 형제간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화를 내는 기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태종은 웃으면서 야, 남제 그 친구 하여튼 굉장히 과감하구만. 나이는 먹었더니 어떻게 겁이 더 없어졌어. 하면서 웃어 넘기면서 이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의 사건은 충녕대군에게 모종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흔들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녕대군이 남제를 그 집에서 연양하는데 남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대군에게 이르기를 옛날 주상께서 잠재에 계실 때 내가 학문을 권하니 주상께서 말하기를 왕자는 참여할 데가 없으니 학문을 하여 무엇하겠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군왕의 아들이 누가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지금 대군이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물론 이제 남제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니고 약간 좀 돌려가기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즉 아버지였던 태종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는 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옛날에 아버지께서도 일개 왕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결국엔 나중에 왕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군께서도 그러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는 식으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흘렸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임금이 듣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충녕대군이 이 말은 이제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태종이 얘기를 했냐. 화를 낸 게 아니라 웃으면서 과감하다 그 늙은이가 하였다 하고서 이렇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끝냈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태종도 사실 남제의 말에 일부 동의하는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차라리 충녕이 그냥 첫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다는 것이 뭔가 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날 이후 충녕대군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세자에게 정말 끊임없이 도발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416년 1월 19일 그러니까 그 남제 사건이 있은 지 뭐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죠. 세자 이제가 새로 산 옷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딱 자기 이제 새로 산 옷 입으면서 패션왕처럼 폼잡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거를 봤던 충녕대군 대놓고 세자의 면전에서 돌직구를 날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자저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후에 몸을 꾸미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서 직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재밌게도 충녕대군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서 충녕대군을 제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군께서 세자 저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죠. 좀 자중하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충녕대군의 편을 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세자한테 기회는 이때다고서 평상시에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마구잡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대군의 말이 맞습니다. 세자께서는 먼저 마음을 수양하고 내면을 가꾸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세자.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분위기는 갑분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세자가 성한 복장을 하고 모시는 자를 돌아보며 신체가 어떠한가, 즉 내 옷 폼새가 어떠한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때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충녕대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하매 그러니까 이걸 꼬집은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좋은 옷이나 찾고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끼고 사냥이나 다니고 그게 미래의 왕이 하실 일입니까? 라는 것을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충녕을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승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시는 자가 탐복하였다. 대군의 말씀이 정말로 옳습니다. 저하께서는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편승해서 같이 세자한테 한 소리 한 거죠. 자, 그러자 세자가 매우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게 말하면 부끄러워한 거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너희 자식 두고 보자.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416년 2월 9일, 그 옷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죠. 태종이 왕자들을 거느리고 충청도 지역으로 사냥을 떠났을 때 일이었어요. 근데 하필 사냥 도중에 비가 오는 바람에 결국 사냥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천막 같은 걸 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잠깐 좀 이제 비를 피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이때 태종이 비가 오는 걸 이제 보니까 뭔가 좀 이제 감상이 젖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집에 있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을 볼 때 길 떠난 사람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감상적인 어구를 내뱉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충녕대군, 즉석에서 시경의 문구를 인용해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녕대군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경의 문구를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태종이 상당히 기특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충녕 공부 열심히 하더니 이런 때 바로 그렇게 문구가 튀어나오는구만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는데, 이거는 세자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대놓고 부왕인 태종조차 충녕대군을 칭찬을 하니까 이제 슬슬 세자 이제도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에 세자 이제 역시 작심하고 충녕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하기 시작해요. 본격 형제간의 콩가루 싸움 시작.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태종이 세자하고 더불어서 문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란 무엇이고 무란 무엇이냐, 그런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자 이제가 이런 디스를 날린 거예요. 충녕대군이 딴 건 다 모르겠는데 무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녕대군은 용맹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즉, 이렇게 굳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왕이 제목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로 간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태종 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볼 때 그렇게 보이냐? 내가 볼 땐 좀 다르다. 충녕대군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큰 일을 당할 때, 뭔가 굉장히 의심 가는 일을 겪을 때는 이때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확고하게 결단 내리는 능력만큼은 당대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엄청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조차도 충녕대군의 그 결단력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사냥터 일화. 임금이 집에 있는 사람이 비를 만나면 반드시 길 떠난 사람의 노고를 생각할 것이다 하니, 자, 사냥터에서 큰 비를 만났는데 잠깐 비를 피하면서 쉬는 과정에서 태종이 이렇게 감상이 젖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충녕대군이 바로 여기서 화답을 한 거죠. 시경이 이르기를 황새가 언덕에서 오니 부인이 집에서 탄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시경의 문구를 인용해가지고 화답을 하니까 태종이 정말 기특한 거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임금이 기뻐하여 세자가 따를 바가 아니다 하였다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충녕의 학문 수준을 봐라. 이거 세자보다 더 위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일화. 세자가 일찍이 임금 앞에서 사람의 문무를 논하다가, 자, 문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세자가 네거티브로 거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충녕은 용맹하지 못합니다. 저렇게 용맹함이 없는 결여된 인물이 어떻게 제왕이 제목이 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의미죠. 임금이 말하였다. 자, 태종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 하나 큰 일에 임하여 대의를, 즉 크게 의심나는 일을 결단하는 데에는 당세에 더불어 견줄 사람이 없다. 당세에 더불어 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보다도 결단력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고도 많이 있어요. 충녕대군이 틈만 나면은 세자 이제한테 조언을 빙자한 온갖 충고와 비판, 고라니질을 늘어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세자 이제는 충녕대군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서도 여전히 탈선 행각을 멈추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세자 이제는 자신이 세자라는 특수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신분이 모든 것을 가드를 쳐줄 것이다, 커버를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충녕대군이 저렇게 설친다 한들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지 않겠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자 이제도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동생 충령이 정말 똘똘하니까 나중에 제가 왕이 되면은 분명히 저를 잘 보필해서 도와줄 아주 충직한 아우입니다. 그런 말을 또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세자 입장에서는 충령대군이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마 제가 내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긴 있죠. 부왕인 태종마저 충녕대군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거는 좀 이제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자 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신하들도 자신의 스승들조차도 입만 열면 충녕대군을 거론하면서 비교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하태평의 한량이었던 세자 이제도 현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충녕대군은 세자 이제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을 계속했고, 이제 더 이상 세자 이제에게도 충녕대군은 귀여운 동생이 아닙니다. 이처럼 왕실에서 형제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거나 지금 세자 이제가 나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세자 이제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면은 충녕대군한테 제껴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세자 이제는요 충녕대군보다 엄청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자기 자리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세자 이제가 안타까운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됐으니 아주 결정적인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